12월 16일 부동산 대책이후 혼란에 쌓인 부동산 시장 2020 이렇게 준비하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들 새해에 정말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또 건강이 최고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예, 그리고 올 한 해에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좀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이제 12월 16일 날 이제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예, 생각보다 좀 강도 높은, 특히 그 중에서도 좀 이제 대출 규제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좀 강도 있게 나왔죠.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예측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예, 어려워서 자, 일단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2020년 이렇게 준비하라라고 제가 이제 이 강의안을 좀 만들었는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이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우리가 또 이 시장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으면 대응이 좀 빨라지겠죠. 예, 그래서 한번 이 관심 있게 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전세 시장이라던가 임대 시장은 지금 불안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불안 요소가 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떤 불안 요소가 있냐. 지금 이제 금리가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죠. 예,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는 거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전세 시장에서는요. 예, 전세 시장에서는 금리가 인하가 되면 전세 공급은 줄어듭니다. 왜? 임대인 입장에서는요. 전세금을 받아봤자 은행에 넣어봤자 실익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를 줄이면서 월세를 돌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 공급은 줄어들고요. 반면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전세를 받으려는 세입자는 많이 늘어나겠죠. 예, 당연히 그러니까는 전세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전세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수도권 지금 30만 가구 우리가 재작년이죠. 예, 재작년에 수도권 지역에 30만 가구를 주택 공급을 하겠다. 이제 중소규모 택지에다가 이제 그 3기 신도시까지 이 30만 가구에 대한 청약 대기 수요가 지금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상제를 앞두고 지금 이제 서울 도심권 같은 경우는 지금 분상제를 앞두고 지금 어느 정도 가점이 되시는 분들은 이 청약을 받으려는 청약 대기 수요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즉, 청약 대기 수요 자체가 매매 수요가 아닌 다 임대 수요라는 거죠. 임대 수요. 그래서 임대 수요가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대출에 대한 또 이제 규제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주택을 매입을 하고 싶어도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니까 지금 그 중에 일부 시장 참여자들은 임대 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금리 인하, 그 다음에 이 청약 대기 수요, 그 다음에 대출 규제까지 해서 지금 상당히 전세 수요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전세 수요들이. 전세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의미는 전세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죠. 자, 그런데 이 전세가가 상승을 하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세가가 상승을 하면 어떻게 보면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가 상승한 만큼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임대료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높아지지 않는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세가 상승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요즘 우리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보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잖아요. 그죠? 예,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는 거는 전세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임대료 상승분에 대한 부담이 없다라는 거죠. 임대료 상승분에 대한 부담이. 예, 그러니까는 이 전세가가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전세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세입자 입장에서 임대료 상승분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러면 지역을 좀 하향천이 하겠죠. 예, 지역을 좀 싼 지역으로 이동을 하겠죠. 근데 어차피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때문에 또 금리가 인하가 되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좀 아주 적다라는 거죠. 예, 이것도 좀 이해를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거기에다가 이제 보시면은 세제적인 개편이죠. 자, 세제적인 이제 개편인데 이제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라든가 자, 양도소득세 우리가 어떤 거예요? 2년 거주 요건이 있죠. 예, 2년 거주 요건이 있으니까 최근에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하고 있는 신규 아파트 단지들 보면
신규 아파트 단지들을 보면 2년 거주를 해야 돼요. 2년 거주를 해야 서울에서는 일단은 9억까지는 비과세를 받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전세로 안 주고 내가 직접 거주하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이런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분양권 전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수익권 이전 등기 이후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분양권 상태가 아니죠, 이제. 지금 권리 상태가 아닌 지금 이제 주택 상태죠. 자,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전 등기를 하고 또 그냥 직접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예, 분양권 상황에서. 예,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 지금 공급은 줄어드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번에 12월 16일 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내용이 한층 더 강화가 됐죠. 자, 올해 여러분들 이거 제가 설명드렸죠. 올해 같은 경우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80%를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 요건이 또 들어가고요. 자,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1년도부터는 자, 우리가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80%까지잖아요. 10년 보유하면. 그래서 해마다 8%씩 늘어납니다. 자, 그런데 해마다 8%씩 늘어나는데 이거를 지금 쪼갰어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으로 줄었어요. 지금 이거 쪼개놓으니까 보유 기간은 해마다 4%씩 올라가고요. 그래서 최대 10년이면 40%까지 되고 거주 기간도 해마다 4%씩 늘어나요. 자, 그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으려면 뭐예요? 10년 보유 및 거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세제적인 개편들을 어떻게 보면 전세 공급을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줄이고 있다라는 거죠. 전세로 보통은 우리가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원래 거주 요건이 없었거든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거주 요건이 생기게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전세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요즘 이제 자사고 폐지 등으로 인해서 지금 서울의 3대 학군들, 중계동에 있는 은행사거리, 목동 신시가지, 강남의 대치동을 중심으로 해서 전세가가 지금 상당히 좀 불안하죠. 예. 전세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학군 프리미엄이 높은 지역에 전세가가 지금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예.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서울 도심권에서는 이따가 제가 도표를 보여드릴 텐데 장기적으로는 올해까지는 서울의 입주 물량이 충분합니다. 2020년도까지는. 근데 2021년도까지는 공급이 또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전세로 나올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상대적으로 또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예,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전세 공급은 점점 줄어드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세 수요는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세가가 상당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이 전세가가 불안해지면 당연히 지금 지난해에 나왔던 정부에서는 당연히 이런 조치를 할 겁니다. 전월세 갱신 청구권이라던가 전월세 상한제 이런 것들을 당연히 도입을 하겠죠.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자,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이제 전월세 갱신 청구권이라던가 전월세 상한제가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그거를 피해서 그 전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가를 크게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세가를 크게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또한 임대 시장이 상당히 불안해질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전세 시장, 임대 시장은 좀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주택 가격 본격 하락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죠. 자, 한번 보면 자, 먼저 이제 대책으로, 그러니까 12월 16일 부동산 대책 이후에 지금 상당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심리가 많이 악화가 됐어요.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도 가격이 형성이 되지만 심리적인 것 때문에도 가격이 많이 형성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매매 심리가 지금 상당히 악화가 됐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단기간에는 당연히 매매 심리가 악화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약보합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전체적인 시장은요. 자, 그런데 9억 이하 아파트 같은 경우 최근에 제가 그때 이 대책 나오자마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대책 나오자마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출 규제를 9억, 15억 구간 이상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대출 규제 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격에 대한 지지선이고요. 그 다음에 9억 이하 물건들 같은 경우, 9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있는 지역들,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입지적인 여건에 따라서입니다. 입지적인 여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좋은 지역은 9억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대책 나오자마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대책 나온 지 벌써 지금 보름밖에 안 됐는데 불구하고 지금 그런 움직임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9억 이하 아파트 중에서도 입지적 여건이 좋은 지역에 지금 풍선 효과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9억 이하 아파트들이 있는 지역에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9억에서 15억 초과 아파트가 아니라 15억 이하 미만 아파트입니다. 미만. 예. 죄송합니다. 예. 자, 9억에서 15억 미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출은 가능하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거라고 제가 미리 저저번 시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런데 이런 어떻게 보면 매매 심리가 악화되면서 수도권 지역의 주택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자, 보시면 서울의 연도별 아파트 입주 물량이에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들었듯이 지금 서울에서 아파트 입주 물량, 아파트 입주를 보면 아파트 수요에 대한 양이요. 연에 한 4만 가구 정도 됩니다. 연에 4만 가구. 연에 한 4만 가구 정도가 돼요. 예. 이게 아파트 수요량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난 이제 박근혜 정부부터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때부터 입주 물량이 많이 늘어났죠. 입주 물량이. 이제 2018년 많이 늘어났고 2019년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2018년부터 2019년 확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도에 20년 올해 같은 경우도 입주 물량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자, 그 이후에 이제 규제를 강화시켰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켰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입주 물량이 확 줄어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감소하는 거죠. 예, 공급이 감소하는 겁니다. 서울 도심에. 왜? 서울에는 땅이 없잖아요. 그죠? 서울에 택지가 없잖아요. 서울에 택지가 없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를 하다 보니까 못 가는 거죠.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재초안이라든가 안전인단 기준 강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생 사업에 대한 특히 재개발 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좀 변화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무조건적으로 노후된 데는 철거하고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보존 쪽으로 가는 재생 사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도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서울 도심권에 들어올 사람들은 많아요.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공급이 달리니까 지금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자, 거기다가 또 보시면요. 자, 우리가 최근에 여러분들 많이 느끼시죠? 어떻게 이제 가면 갈수록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고요. 또 자산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잖아요. 예, 오늘도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중산층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여러분 지금 느끼시고 계시죠? 예. 자, 우리가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할수록 이거는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 선진국들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이 경제가 성장을 하면 성장을 할수록 사실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고요. 자산의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즉, 부의 양극화가 심화가 된다는 거죠. 부의 양극화가 심화가 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지금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 이 부의 양극화가 심화가 되니까는 지금 일부 지금 이제 북유럽 쪽에서는 지금 어떤 개념을 하냐면 자, 부의 양극화가 심화가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기본적으로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쓰라고. 나눠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개념 자체가 앞으로 우리나라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업 입장에서도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없다 그러면 물건을 팔 수가 있습니까? 그럼 서로 공멸을 하는 거예요. 공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기업 입장에서 사실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 자체는 상당히 좀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그래서 지금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면 갈수록 부의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될 겁니다. 자, 부의 양극화가 심화가 된다? 즉,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도 더욱더 심화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 느끼고 계시잖아요. 지난 3년 동안 서울과 서울이 아닌 지역, 강남과 강남이 아닌 지역, 또 강북에도 마용성과 마용성이 아닌 지역. 거대한 부의 장벽이 장벽 자체가 점차 높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부의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냐라는 거는 저는 여기에 찬성을 못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매매 심리가 악화가 됐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약보합세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큰 폭의 조정
큰 폭의 조정이 있다. 가격이 대폭락을 한다. 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자, 예전에 제가 강의에 이제 제로금리 시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추가적인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죠. 자, 금리 인하가 된다. 어때요? 시장의 유동성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시장에 돈이 많은 겁니다. 시장에 돈이 많다는,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는 거는 경기가 안 좋아서 인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돈이 많이 풀려도 투자할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투자할 데가.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도 투자할 데가 별로 없으니까 이 돈들이 다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선별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겠죠. 좋은 입지에 있는 부동산 시장 쪽으로 돈이 들어가겠죠. 자,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가 된다는 거는 시장에 돈이 많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으로 일부는 들어오면서 또 이런 것들이 또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킨다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지금 수도권 일대 토지보상금 거의 한 40조가 되죠. 이 돈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지역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안전하다고 느끼는 지역. 왜? 경기가 안 좋을수록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 어떤 분들은 지금 대폭락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약보합세를 유지를 하지만 큰 폭의 가격 하락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죠. 서울 같은 지역은요. 자, 그럼 재건축 시장 한번 볼게요. 자, 재건축 시장은 어떻게 될까? 자, 재건축 사업은 여러분 우리 민간 사업입니다. 재개발 마찬가지죠. 자, 조합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에서 조합원의 75% 이상 동의를 받으면 조합이 설립이 되잖아요. 그죠? 조합이라는 건 여러분 그냥 민간인들이 모여서 하는 하나의 시행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시행사. 예, 시행을 하는 회사가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시행사가 만들어진 거니까 이 시행사는 뭐가 목적이에요? 조합원들의 이익 추구가 목적이죠. 그죠? 조합원들의 이익 추구가 목적이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정책들이, 자, 우리가 재건축 3대 규제로 볼 수가 있는 게 세 가지잖아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에 대한 개발이익에 대한 세금을 환수하는 제도죠. 즉, 재건축 조합원들의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뺏어가는 정책이죠. 자, 거기에다가 또 이번에 이제 이게 또 합헌으로 나왔죠. 합헌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뭡니까? 분양가를 통제를 하면서, 자, 조합원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높이 받아야 좋은 거잖아요. 예, 그래야지 그네들의 어떻게 보면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또 추가 분담금이 낮아지면서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분양가를 높이 받아야 좋은 건데, 지금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는 분양가를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가를 높게 못 받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합원의 이익을 뺏어가는 정책이죠. 자, 그 다음에 안전진단 기준 강화. 자,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니까 재건축이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 있는 재건축들은 언제 시작할지 몰라요. 그죠?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조합원의 이익을 뺏어가거나 어떻게 재건축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여주는 거라는 거죠. 예. 조합원의 이익을 환수하는 정책이거나 재건축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재건축 시장은 대표적으로 투자자 시장으로 이제 좀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전체적인 시장을 한번 양분을 해보면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많은 시장, 수요자들의 힘으로 가격이 오르는 시장은 수요자 시장으로 보시면 되고요. 투자자 시장,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주로 들어가는 시장은 투자자 시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재건축 시장이 투자자 시장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투자자 시장,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내가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투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다? 그럼 가격이 하락을 해야 돼요. 지금 사실은 재초안이라든가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안전진단 기준 강화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책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격이 하락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2019년도에 대려 올랐죠? 재건축 아파트. 그죠? 자, 그러면 2019년도에 왜 이런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랐냐. 이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의 작금의 시기랑 비교를 해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지금 보시면, 자, 우리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 예전에는 이제 그 대출 규제가 없었죠.
없었죠. 이번에 12월 16일부터 나왔죠. 대출에 대한 규제가 없었잖아요. 자, 그래서 레버리지가 가능했죠.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강남 재건축들이 이제 대출이 불가능하잖아요. 다 15억 이상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이제 불가능해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얘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 작년에 6월 달에 7월 초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니까 이제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못 들어가겠네. 그건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그냥 물량이 감소하겠네. 이러면서 대거 시장 참여자들이 신규 아파트로 이제 모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가 엄청난 폭으로 가격이 올라버린 겁니다. 새 아파트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지금 입주하고 있는 뭐 강동 쪽이라던가 영등포 쪽이라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새 아파트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라는 거죠. 새 아파트가.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신규 아파트가 가격을 지지를 해준 거예요. 굳건하게. 그러니까 원래는 재건축 아파트가 가격이 떨어졌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이 재건축 아파트 나중에는 신규 아파트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얘네가 가격이 대려 올라버린 겁니다. 가격이 대려. 자, 그러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떠냐?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대출에 대한 규제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은 좀 약보합세라든가 아니면 아주 소폭 상승에 멈출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정에 대한 가능성은 저는 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무래도 대출을 규제하니까 예전같이 레버리지가 불가능하죠. 그럼 당연히 매입하려는 투자자는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다가 작년같이 신규 아파트가 더 올라주면 되는데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더 오르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 사실은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를 바라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회가 한 번에 더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작년에 한번 제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작년에 3, 4월 정도쯤에 제가 재건축 아파트 다 사시라 그랬거든요. 지금 조정이라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어때요? 찍고 그때부터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매수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재개발 시장은 어떻게 될 건가? 자, 재개발 시장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분양가 상한제 영향은 재건축에 비해서 상당히 미미합니다. 재개발 시장은.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되면 주변의 아파트 시세가 높은 지역들이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재개발은 강남에 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되더라도 그 영향은 강남이라든가 강남 4구라든가 이런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미미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또 하나는 재건축에 비해서 지금 규제가 느슨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라든가 아니면 뭐 여기는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없고요. 그죠? 그러니까 재건축에 비해서도 규제가 느슨한 거죠. 그 다음에 투자자가 들어갈 수 있는 유인 요건이 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임대사업자를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공시가격 6억 이하는 지금 새롭게 매수하셔도 임대사업자를 이용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하거든요. 2022년 말까지요. 자, 그러면은 임대사업자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아무래도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시세가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시세를 표준화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옆집이 달라요. 다 옆집이 가지고 있는 대지 지분 틀리고 전용 면적 틀리고 다 다릅니다. 건물에 대한 내용연 뭐 지금 중국년도 다 틀리기 때문에 현실화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시가격이 상당히 좀 매매가에 비해서 지금 낮게 나오는 데가 재개발이나 뉴타운 지역입니다. 그럼 그런 지역에서 임대사업자를 활용해서 물건들만 잘 찾으시면 절세하면서 내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는 미끼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대출 나오잖아요, 여러분. 뭐 물론 1주택자에서 한해서 이제 나오는 거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사업 속도가 빠른 지역이 대부분이죠. 재개발 뉴타운 지역.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 감소를 했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시장은 큰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여러분들 서울 도심에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 도심에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규제를 하지만 재건축 재개발 외에는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 없습니다. 예. 언젠가는 또 풀어줘 또 해줘야 돼요. 왜? 들어올 사람들 많은데 언제까지 규제를 할 겁니까? 그죠? 예. 자,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도 사실은 서울에 지금 뭔가를 투자하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투자 금액이 너무 많이 높아졌어요. 아파트도 거의 뭐 4, 5억대 투자를 하더라도 사실은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서울 도심에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재개발에 대한 현장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사실 그런 지역들은 소액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뭐 투자 금액 1억 미만으로 해서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그 여유 자금이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아파트가가 워낙 또 상승했으니까 여유 자금이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 요즘 또 아예 투자를 포기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투자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런 노후된 지역 중에서 입지적인 여건이 상당히 좋은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지역 쪽으로 해서 소액으로 좀 묻어둘 만한 지역으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이것도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뭐 이제 임대 시장이라던가, 그 다음에 기존의 재고주택 시장, 그 다음에 재건축 시장, 그 다음에 재개발 시장까지 해서 2020년에 대한 좀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으면 여러분 구독하기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네, 그 알람 버튼 누르시면 가장 먼저 제가 보내드리는 영상 먼저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알람 버튼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